누군가는 묻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사랑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정숙 씨는 62세입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의 전세금으로 내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외제차를 몰고 명품 가방을 사들였습니다. 정숙 씨가 좁은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어느 날 정숙 씨는 우연히 알게 됩니다. 아들이 자신의 집 명의를 몰래 변경하려 한다는 사실을.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야기 길을 걸어주세요. 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넨 대출 승인 서류를 받아드는 그 순간에도 떨렸습니다. 2억 3천만 원. 62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니, 만져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류 위의 숫자로만 존재하다가 곧장 아들의 전세 보증금 계좌로 들어갈 돈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투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정숙 씨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32평 아파트. 이제 그 집에는 2억 원의 담보대출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켜온 그 집이었습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면 정숙 씨의 국민연금 70만 원과 파트타임으로 하는 식당 일에 월급 120만 원을 거의 다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으니까요. 엄마,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준혁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반듯한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도 공무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월급을 합치면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숙 씨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일 준혁이네 새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40평이 넘는 넓은 거실에 쏟아지는 햇살, 최신형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들, 바닥에는 대리석 타일이 깔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정숙 씨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사는구나.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위화감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명품 소파. 가격표를 떼지 않은 듯 새것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 씨의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봤을 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준혁이는 현관에 세워둔 외제차 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벤츠 E클래스였습니다.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아, 차는 언제 바꿨니? 할부로 샀어요, 엄마. 회사 다니는데 이 정도는 타야죠.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와는 시대가 다르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네 집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화장실 타일은 곳곳이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정숙 씨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추억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거실 장롱 위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분명 효자가 될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대출 이자 월 83만 원, 관리비 15만 원, 식비 30만 원, 통신비 5만 원, 병원비 10만 원, 합계 143만 원. 정숙 씨의 수입은 190만 원, 딱 47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옷도 사야 하고 경조사비도 내야 했습니다. 빠듯했습니다. 아니, 빠듯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50만 원씩 준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견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요즘 바쁘니? 응, 엄마, 회사 일이 좀 많아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준혁아, 저번에 내가 매달 50만 원씩 준다고 했잖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 엄마. 요즘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요. 다음 달부터 드릴게요. 정숙 씨는 실망감을 감추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힘들면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달째도 같았습니다. 준혁이는 매번 다음 달이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그 대신 정숙 씨는 지출을 더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만 먹었습니다. 옷은 아예 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거절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상품들만 골라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자. 수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준혁이와 수진 씨가 보였습니다. 카트에는 온갖 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우 세트에 각종 수입 과일들, 비싼 치즈와 와인도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장바구니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다른 통로로 돌아갔습니다. 계산대로 가면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은 달걀 한 판을 사는 것도 고민하는데 아들은 한우를 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영양 섭취가 중요하니까. 나는 이제 많이 먹을 나이도 아니니까.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계란 하나를 넣을까 망설이다가 그냥 먹었습니다. 계란도 아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의 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정숙 씨는 혼자였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안 있으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준혁이가 자리를 잡으면 분명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숙 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당뇨 수치도 경계선입니다.
제대로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정숙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의사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약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약국에서 나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 3만 원을 더 아껴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수진이 생일인데요. 외식하려고 하거든요. 3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개월 동안 한 푼도 주지 않았으면서 이제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렴. 전화를 끊고 정숙 씨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3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자율 연 15%짜리 대출이었습니다. 준혁이에게 돈을 보내고 정숙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원의 벤치는 차가웠습니다.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준혁이가 철이 들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된장, 그리고 달걀 3개가 전부였습니다. 내일 장을 봐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는 식당 일도 적어서 급여가 적을 예정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이 더 허기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어떤 변화가 올지 정숙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0개월째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이 퉁퇴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이었습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익숙한 차가 지나갔습니다. 준혁이의 벤치였습니다. 정숙 씨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조수석에 수진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로고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차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정숙 씨를 알아보지 못한 채, 아니 알아봤는데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8개월 동안 한 푼도 주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30만 원을 빌려간 아들이 명품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지만 정숙 씨는 타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며 정숙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전화에서야 준혁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요. 준혁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나중이 언제일까? 그 나중은 올까? 그날 밤 정숙 씨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대출 잔액 2억 2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 사용액 80만 원, 통장 잔액 12만 원. 다음 주면 대출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83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정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선가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 씨는 식당 사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이번 주 일을 더 할 수 있냐고. 사장님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분이 이미 그 시간에 들어오기로 했대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 씨는 동네 부동산을 지나쳤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전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세 구합니다. 월세 구합니다. 매매 급매물. 정숙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집을 팔면 어떨까? 대출을 갚고 작은 전세로 들어가면 한결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이가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숙 씨는 우편함에서 등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순간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예 변경 신청서, 신청인 박준혁, 대상 부동산 정숙 씨의 아파트, 사유 증여. 준혁이가 자신의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숙 씨의 서명과 인감날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몇 달 전 준혁이가 찾아왔었습니다. 엄마 회사 서류 좀 급한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바쁘게 말하며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숙 씨는 대충 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설마 했습니다. 그게 이런 서류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숙 씨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자식이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정숙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짓이니? 당장 전화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 씨는 준혁이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이전보다 더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새로 산 TV는 벽면 전체를 차지할 만큼 컸습니다. 소파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정숙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이 어디 있니? 회사 갔는데요. 정숙 씨는 수진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명예 변경 서류 알고 있니? 수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정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수진 씨는 조금 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이 너무 크세요. 혼자 사시기에는요. 우리는 애도 가질 계획인데 지금 집이 좁아서요. 정숙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빼앗으려는 거니? 빼앗는 게 아니라 물려받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잖아요. 그 말에 정숙 씨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 그 말 속에는 자신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니? 그건 사기야. 불법이라고. 수진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으셨잖아요. 증인도 있고요. 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일인지를.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한 배신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 내내 정숙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구나. 믿음이, 희망이, 사랑이. 버스 정류장에 서서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맞은편에 사는 이웃 김선희 씨였습니다. 정숙 씨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정숙 씨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정숙 씨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선희 씨는 정숙 씨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숙 씨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준 이야기,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오늘 알게 된 명예 변경 시도에 대한 이야기. 선희 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숙 씨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이라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법을. 돈도 없는데. 선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무료 법률 상담도 해주는 곳이에요. 일단 상담부터 받아봐요. 정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숙 씨는 선희 씨와 함께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소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정숙 씨의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이름은 강민정 변호사였습니다. 안경을 쓴 그녀는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명예 변경 신청서, 대출 계약서, 통장 내역,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참 후 강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어르신께서 서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명하셨다면 이는 착오나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정숙 씨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막을 수 있나요? 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해요. 명예 변경이 완료되면 되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정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아드님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외제차 명품 소비 패턴,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제공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이 부당이득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자신의 삶을 지키겠다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선희 씨가 정숙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숙 씨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앞날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혔습니다. 싸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 변호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보며 하나씩 챙겼습니다. 대출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준혁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기록, 그리고 그동안 준혁이에게 보낸 송금 내역.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은행을 방문해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거래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준혁이에게 보낸 2억 3천만 원. 그 후로 빠져나간 수십 번의 송금.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적은 금액이지만 모두 합치면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서류를 보며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준혁이가 얼마나 무심하게 받아왔는지. 오후에 정숙 씨는 다시 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준비한 서류들을 건네자 강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첫 번째로 명예 변경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이것으로 일단 명예 변경 자체를 막을 수 있어요. 정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 집은 지킬 수 있는 건가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르신,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정숙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다니요. 강 변호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어르신께서 준 돈들. 이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차용입니다. 아드님이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 오히려 더 빼앗으려 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기에 해당합니다.
정숙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드님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어요.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식을 고소한다는 것.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정숙 씨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해요. 그래야 아드님도 정신을 차린 겁니다.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명의 변경 신청은 일단 중지되었습니다. 정숙 씨의 집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준혁이의 재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외제차 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준혁이 부부의 소비 패턴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정숙 씨가 고생하는 동안 준혁이 부부는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심지어 최근에는 외제차를 한 대 더 구입할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앞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차용금 반환 청구, 명예 변경 시도에 대한 법적 대응 예고, 그리고 형사 고소 가능성 통지. 며칠 후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변호사까지 끼고 이러는 거예요. 정숙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준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준 돈이잖아요. 왜 갑자기 돌려달래요? 정숙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난 내게 준 적 없어. 빌려준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집을 훔치려 했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협박조였습니다. 엄마, 이러면 우리 사이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정숙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 하지만 법은 지켜야지. 전화를 끊고 정숙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식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2주 후 정숙 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에요. 준혁 씨 명의의 외제차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급여 계좌도 압류했어요. 정숙 씨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입니다. 어르신께는 2억 원이 넘는 채권이 있으니까요.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예요. 며칠 후 준혁이가 직접 정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퇴근하는 시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준혁이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게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제발 좀 풀어주세요. 차 압류 풀어주세요. 회사 다니는데 차가 필요하다고요. 정숙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중교통 타면 돼. 난 그렇게 다녀. 준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정숙 씨는 준혁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도 살아야 하고 나도 살아야지.
넌 내가 죽어도 상관없었잖니. 준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2억 원 갚아. 그럼 다 풀어줄게. 그 전까지는 안 돼. 준혁이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억을 어떻게 갚아요? 당장 그런 돈 없어요.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구했을 것 같니? 내 집 담보로 대출받았어. 넌 그것도 빼앗으려 했고. 준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예요.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정숙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혁 씨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5억입니다. 그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됩니다. 정숙 씨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강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준혁 씨 부부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상황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정숙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강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준혁 씨가 어르신께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르신을 좁은 월세방으로 내몰려고 했어요. 이건 정당한 대응입니다. 정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알겠어요. 해주세요. 이제 정숙 씨의 반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부부의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강 변호사의 조사 결과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이 부부는 급하게 이사할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차는 압류되어 있었고 급여 계좌도 일부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강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준혁이가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에 대해서도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준혁이의 재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 씨는 수진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벨소리가 계속 울려 결국 받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희 다음 주까지 이사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전세금도 못 받았고 대출도 안 되고. 정숙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수진 씨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압류만 풀어주세요. 정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 갚으면 풀어줄게. 그 전까지는 안 돼.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가족이 가족한테 그렇게 하는 거니? 수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 씨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이 부부가 수진 씨 친정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40평대 아파트에서 작은 방 한 칸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정숙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겠구나. 남의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로부터 며칠 후 준혁이가 정숙 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의 부모도 함께 왔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젊은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는 게 어른 아닙니까? 정숙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제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진 씨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정숙 씨는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집을 훔치려 했을 때는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셨겠죠. 이제 와서 저보고 용서하라고만 하시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숙 씨는 준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용서는 돈 갚고 받아. 그게 순서야. 준혁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억을 어떻게 갚아요? 불가능해요. 정숙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돈 마련하는 게 불가능했어. 그래도 했어. 너도 해. 준혁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 부모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정숙 씨는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기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슬플까? 그날 밤 정숙 씨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준혁 씨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정숙 씨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차용금 2억 원을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매달 350만 원씩이요. 정숙 씨는 계산해 봤습니다. 5년이면 60개월, 월 350만 원이면 이자 포함 총 2억 1천만 원. 준혁이 부부의 월급을 생각하면 빠듯하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준혁이는 명예 변경 시도에 대해 서면으로 사과하고 향후 어떠한 법적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만약 준혁 씨가 약속을 어기면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압류는 첫 상환이 시작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권리는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알겠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며칠 후 공증 사무실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와 강 변호사, 그리고 준혁이 부부와 그들의 변호사, 네 사람은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공증인이 합의서를 낭독했습니다. 박준혁은 정숙에게 2억 1천만 원을 갚을 것을 약속한다. 매월 350만 원씩 60회에 걸쳐 상환한다. 1회라도 연체 시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명예 변경 시도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한다. 준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수진 씨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숙 씨가 서명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정숙 씨와 준혁이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준혁이의 눈에는 원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눈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공증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이 부부는 지하철역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숙 씨가 택시비라도 쥐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집에 도착한 정숙 씨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공간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르신 첫 상환일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입금 확인되면 압류를 풀어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았습니다. 다음 달 10일. 그날이 되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준혁이에게도, 자신에게도. 정숙 씨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며칠 전 장본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직 대출은 남아 있었지만 준혁이가 매달 350만 원을 갚으면 그 돈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도 남을 것입니다. 정숙 씨는 고기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정숙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정숙 씨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한 달 후 10일, 정숙 씨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에 입금이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내내 입금은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준혁이가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오후 2시, 드디어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박준혁 350만 원 입금. 정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네, 어르신. 압류 해제 절차를 시작할게요. 며칠 후 준혁이의 차 압류가 풀렸습니다. 계좌 압류도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준혁이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매달 35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현실. 그것은 준혁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것입니다. 정숙 씨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준혁이네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곳 어딘가에서 아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함께이면서도 따로, 가깝지만 독립적으로. 그것이 건강한 관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비록 낡고 오래되었지만 이곳은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만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숙 씨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라는 것을, 자식을 망치지 않으려면 부모도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정숙 씨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물론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정숙 씨의 긴 싸움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3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돈으로 대출 이자를 갚고 조금씩 원금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식당 일은 계속했지만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챙기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자신을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평온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붓을 움직일 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웃 선희 씨와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선희 씨는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선희 씨가 물었습니다. 아드님하고는 어때요? 요즘 연락하세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연락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선희 씨는 정숙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숙 씨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해준 친구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숙 씨는 대출 원금의 4분의 1을 갚았습니다. 준혁이가 보낸 돈과 자신이 모은 돈을 합쳐서였습니다. 이 속도라면 3년 안에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 동안은 준혁이에게서 받는 돈을 모두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노후 자금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다 갚으면 집을 조금 수리하고 싶었습니다. 낡은 벽지를 바꾸고 깨진 타일도 교체하고 거실에 새 소파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는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제주도에도 가보고 강원도 바다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꿈들을 생각하니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정숙 씨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채화 도구를 들고 나와 공원 풍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나무들, 그 아래를 거니는 사람들,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는 그림에 집중하고 있어서 누군지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에 정숙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쩐 일이니? 준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엄마가 보여서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준혁이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림 그리세요? 응. 요즘 배우고 있어. 준혁이는 정숙 씨가 그리는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느낌의 그림이었습니다. 잘 그리시네요. 정숙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숙 씨는 붓을 멈추고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잘 지내. 넌? 저도 잘 지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 준혁이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숙 씨는 준혁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준혁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거. 정숙 씨는 다시 그림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응, 엄마. 난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었어.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너도 배웠을 거고, 나도 배웠으니까. 준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이제 우리는 다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해.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다시 신뢰를 쌓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숙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준혁이는 벤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함께 공원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금빛 햇살이 단풍나무를 비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순간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저녁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에요. 그럼 같이 먹을까? 간단하게. 준혁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공원을 나와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자주 가는 평범한 국밥집이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수진이랑 저 많이 달라졌어요. 정숙 씨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명품 같은 거 안 사요. 외식도 줄였고요. 매달 돈 갚는 게 힘들지만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 약이 된 것 같아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자기 분수를 아는 것. 준혁이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정숙 씨는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형편에 맞게 사는 거야.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 준혁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준혁이가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엄마. 정숙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돈 아껴. 갚을 돈만 찾니? 준혁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정숙 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대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너도 집에 가. 준혁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숙 씨는 준혁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너도.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이도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 씨는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이제는 이 공간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오늘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미완성이었지만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면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겨낸 시간의 기념으로 그날 밤 정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준혁이를 만났다. 1년 만이었다.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나도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무조건 주지 않게 되었다. 내 것을 지킬 줄 알게 되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이라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일기를 덮고 정숙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갈 이유는 많다. 자신을 위해, 진정한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내일을 위해.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정숙 씨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어요. 남편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는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향해. 그리고 그 길은 밝았습니다. 정숙 씨는 대출을 완전히 갚았습니다. 집은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는 여전히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5년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 돈을 모두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준혁이와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함께 하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여전히 편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서히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채화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봐주었습니다. 이웃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희 씨는 제일 먼저 와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도 왔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그들은 정숙 씨의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림에는 공원의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풍나무와 벤치, 그리고 멀리 걷고 있는 사람들.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그림이에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전시회가 끝나고 정숙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불빛이 맞아주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 산 소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참 멀리 왔구나. 그 힘들었던 시간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자신의 속도로. 정숙 씨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그 하루를 기대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정숙 씨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그것이 정숙 씨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 정숙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